자, 목련나무 옆에서는 간단하게 주제를 한번 써보자. 이거 어떤 주제 뭐일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죠? 문학. 민종이의 수준은 내가 아직까지 뭐 대충 아는데 알겠어. 자, 아니 그러니까 민종이 말하지 말고 민종이 열심히 듣고. 자, 이거 주제가 대충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목련나무 옆에서 기억 안 나? 보는 내용? 네? 서정자? 이별? 슬프다? 그거 이제 성격 이별? 다시 한번 읽어보자. 기억이 안 나는 거 작품이. 자, 이거 혹시 10월 모의고사인가요? 네. 안 풀었어요.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시험 한 달 됐나?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 저 그때 시험 좀 시험 안 봤니? 중간고사 전주랑. 껴있는 시험 모의고사여서 아 근데 그거는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은 안 보고 그냥 시험에 내는 거구나. 알겠지? 네. 본 줄 알았지. 미안해. 자, 보자. 그럼 한번 읽어봐야지. 자, 4월이 돌아와 다사로운 봄볕에 목련이 꽃망울 지기 시작하면 내 슬픔은 비롯하나 보다. 경운동집 앞마당에 목련이 가지마다 꽃등을 달며 경석의 어머님은 방문을 열고 4월 8일이 온 것 같다고 웃고 계셨다. 옛날을 꽃피우던 늙은 나무는 죽은 지 오래이고 남은 가지가 자라는 지 22해. 오늘은 아침부터 바람이 불고 연약한 가지에 매달린 목련은 떠나가는 몸짓을 한다. 목련이 지면 어머님은 떠나가시고 360날이 또 지나가겠지. 새봄이 와서 가지마다 새싹이 움틀 때까지 나는 서서 나무가 되고 싶다. 간단하게 주제 뭐일 것 같아? 아주 간단하게. 어머니 죽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추억? 회상? 어머니 사 그 단어 하나만 떠오르면 되는데. 주원이가 말한 게 맞아. 아, 어머니 좀 그래요. 자, 분석 한번 해보자. 4월이 돌아와 다사로운 봄볕에. 4월은 봄의 시간이죠. 일단 시간적 배경을 좀 제시를 했고요. 목련이 꽃망울 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목련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자. 목련의 형광펜 표시. 자, 이 목련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죠? 그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목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도 목련나무 옆에잖아, 그죠? 여기 시작하면 내 슬픔은 시작되나 보다. 비롯한다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죠? 경운동집 앞마당에 목련이 가지마다 꽃등을 달면 병석의 어머님은 방문을 열고, 병석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팠다는 거야. 편찮으셨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건 과거예요. 병석의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4월 8일이 온 것 같다고 웃고 계셨다. 4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자, 목련을 보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달아놓잖아. 그 연등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련 보면서 마치 4월 8일 같네? 연등이 달려있어. 오케이? 목련과 뭐 연등이 조금 비슷하게 그렇게 목련 꽃을 조금 버터서 만든 연등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두 행을 묶어볼게요. 병석의 어머니부터 웃고 계셨다까지 묶어주시고, 화자의 혈육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화자의 혈육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4월 8일은 뭐다? 부처님 오신 날로 목련을 보고 연등을 떠올린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아까 네, 화석에 그냥
화자의 혈육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혈육이라는 건 어머니 말하는 거고 과거의 경험이라는 건 어머니가 아팠을 때 이제 그 봤던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네. 옛날을 꽃 피우던 늙은 나무는 죽은 지 오래이고 남은 가지가 자란 지 22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옛날 꽃 피우던 늙은 나무, 이 늙은 나무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고요. 남은 가지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화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자. 그리고 남은 가지가 자라난 지 22회니까 이 행 전체의 밑줄치고 이 행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시간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어디를 남은 가지가 자라난 지 22회. 요 3행에서 시간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오늘은 아침부터 바람이 불고 연약한 가지에 메어 달린 목련은 떠나가는 몸짓을 합니다. 자, 바람에 세모를 쳐보자. 바람에 세모를 쳐주시고요. 이 바람은 목련한테는 바람이 어떤 존재겠어요? 당연히 시련을 주는 존재죠. 그죠? 목련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 목련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 자, 그러면서 이 바람이 막 부니까 목련이 어떻게 한다고? 떠나가는 몸짓을 한다. 이 떠나가는 몸짓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어떤 이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식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별의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이 떠나가는 몸짓이라는 식구가.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가 어떻게 써? 목련이 지면 어머니는 떠나가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서. 그죠? 그러니까 목련이 지면 어머님이 떠나가셨다라는 건 목련과 어머니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는 목련과 어머니를 동일시 일체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련과 어머니의 동일시 또는 일체화를 첫 번째 행, 3인의 첫 번째 행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니까 형광펜으로 표시를 쭉 표시해 놓자. 그 목련의 어디? 목련이 지면 어머님은 떠나가시고 첫 번째. 자, 그 다음 보면 360날이 또 지나가겠지. 360날이 1년 365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행 같은 경우는 자연의 순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연의 순환에 대한 화자의 인식. 자연은 어떻게 한다? 순환한다. 그죠? 자, 새봄이 와서 가지마다 새싹이 움틀 때까지. 새봄이 오면 목련이 다시 피죠. 그래서 가지마다 새싹이 움틀 때까지 나는 서서 뭐가 되고 싶다고? 나는 서서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가 되고 싶다. 형광펜 표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식구죠. 이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화자의 소망. 첫 번째, 화자의 소망. 그죠? 두 번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 세 번째, 화자가 자신과 나무를 동일시시키고 있다는 것. 이런 세 가지를 여기서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첫 번째 일단 화자의 소망, 몸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화자가 자신과 나무를 동일시시키고 있다는 걸 여기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엄마는 목련과 동일시시켰고 자기는 나무와 동일시시키고 있는 거죠. 네. 특징 세 가지를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연의 순환. 통해 부재하는 혈육에 대한 끝까지 쭉 쓰자. 부재하는 혈육에 대한 그림을
끝냈고요. 두 번째는 자연과 혈육을 자신과 어쩔 이상하다. 자신과 혈육을 뭐가 동시하고 있다? 자연물과 동시시키고 있다. 세 번째,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쌤. 네, 근데 쟤는 통시적 관계 안 돼요. 통시적 네. 어떤 식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건지는 알겠는데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어떤 시간의 흐름이 이제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정도의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에서 통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통시적이라는 거는 뭐랄까 조금 어떤 과거부터 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뭔가 변천이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통시적이라는 용어를 좀 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서서 나무가 되고 싶다는데 네네. 목련나무가 되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아무런 나무가 돼서 목련나무 옆에 있고 싶다는 건가요? 여기서는 그냥 뭐 나무 둘 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건 목련나무 봐야겠죠. 왜냐면 혈육이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네네네. 그래서 뭐 후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게 뭐 틀렸다고 난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건 맥락상 목련나무라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운 곳으로 이건 좀 더 어려워. 이시는 돌아보라. 그리운 곳으로 돌아오라. 물방울 소리가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제 한번 보자. 근데 조금 난이도가 더 있어. 그래서 주제를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향에 대한 이 작품은 그리움. 저기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의 인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는데 주원이 한번 읽어볼래? 주원이 이 작품. 한번 읽어볼게.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 헐벗은 영혼들도 기이할 인식이 있듯. 안식이 있듯. 상처뿐인 삶들도 돌아가 잠들 그리운 집은 있네. 천상의 사랑은 이미 빗장을 풀고 달아나 버려 보리밭 위로 부는 바람에도 나는 어찌할 수 없네. 어제는 들판에서 잠자고 오늘은 길 위에서 눈뜨는 노숙의 세월인들 꿈이 없으랴. 그 꿈속의 비단길인들 끝이 없으랴. 나는 대상에서 떨어져 남은 외로운 쌍봉낙타. 취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도시의 불사막을 지글거리는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네. 또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세상의 마지막 저녁과 두고 온 고향의 바닷별과 조우하려니. 이번에 풍화하는 모래가 씹히고 모래 언덕 위로 붉은 달이 떠오르니. 미쳤다. 이씨 나는 지금 보니까 완전 장난 아니야. 오케이 계속. 별에다 길을 가져다 대면 들리네. 뼛속에서 잉잉거리는 세상의 첫소리와 첫사랑 현홍수 떨리는 소리까지 들리네. 착한 눈동자 선한 기로 그리운 곳으로 돌아가 보게.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 와 나는 이거를 그냥 계산했다. 전에 봤을 때는 미쳤다. 그냥 막 분석하고 그래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구라치지 마. 주원이가 낭독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와 장난 아니구나 시가. 대단한 시인 것 같다.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보니까 그걸 처음에는 캐치 못했구나. 자 볼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 제목에도 그리운 곳이 있고요. 본문에 지금 그리운 곳이 있잖아. 그죠? 그리운 곳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막 이때 들린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리운 곳이라는 건 뭘까? 그리움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연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고향이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뭘까? 고향을 말하는 거죠. 고향, 그죠? 고향. 시는 아이고 잘못했어. 그래서 그리운 곳은 고향을 네모 내가 네모로 했다. 내가 네모로 했네. 동그라미는 지금 뒤에 화자 관련된 게 나와서 여기 그리운 곳은 네모로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를 보면 1, 3, 5행에 있네, 없네, 네, 가군을 활용한, 그죠? 네를 반복해서 가군을 활용해서 운율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가군 형성,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반복해서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네를. 뭐 소리라고 했으니까 뭐 청각적 심사이 되고,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징은 내가 뭐 이 작품 따로 써줄 만한 게 딱 있는 건 아닌데, 특징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감각적 이미지들이 좀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 헐벗은 영혼들도 귀할 안식이 있듯 상처뿐인 삶들도 돌아가 잠들 그리운 집은 있네. 상처뿐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식구가 상처뿐인 삶이겠죠. 그렇죠?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부정적인 현실들을 말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그리운 집이라는 게 결국 고향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천상의 사랑은 이미 빗장을 풀고 달아나버려. 여기 그 문제로도 나왔던 건데, 여기 임이라는 부사어가 있잖아. 이 임이는 천상의 사랑이 달아나 버린 것이 지난 이름을, 예전 이름을 부각을 좀 시켜주는 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보자. 천상의 사랑이 달아나 버린 것이 지난 이름을 부각하는 시어다. 천상의 사랑이 달아나 버린 것이 지난 이름을 부각하는 시어가 여기서 임이다. 임이 빗장 풀고. 그렇죠? 임의가 있는 거랑 임이라는 이 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약간 전체적인 그 분위기랄까 약간 그런 거에 살짝 차이가 있죠. 보리밭 위로 부는 바람에도 나는 어찌할 수 없네. 그리고 바람은 무슨 심상일까? 확실해? 20가지 걸 수 있어. 이거 지금. 자, 촉각적 심상이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바람은 눈에 보이질 않아. 물론 이제 세게 불 때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바람은 소리도 잘 들리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느끼죠? 맞을 때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촉각적 심상. 어제는 들판에서 잠자고 오늘은 길 위에서 눈뜨는. 일단 앞뒤로 대꾸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들판에서 밑줄 쳐주시고요. 노숙의 세월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표현하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서 노숙했어? 들판에서. 노숙. 길거리에서 자는 걸 노숙이라고 해. 구체화. 노숙의 세월을 구체화했다. 노숙의 세월을 구체화했다. 아직 과제검사 안 했구나 생각해보고. 과제검사 안 했어요. 대꾸가 어디서 했는데? 대꾸가 어제는 들판에서 잠자고 끊고 오늘은 길에서 눈뜨는. 앞뒤로 대꾸. 네. 자, 노숙의 세월인들 꿈이 없으랴. 자, 노숙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꿈이 없어? 아니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서리법이네. 그 꿈속의 비단길인들 끝이 없어? 서리법이죠. 서리법을 사용했죠. 그죠? 끝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의미는, 그지? 나는 대상에서 떨어져 나온 외로운 쌍봉낙타. 대상이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그 대상이 아니고 그 사막에서 교역하는 상인 집단. 전문 용어죠.
뭐 역사에서 나오는 건가? 아무튼 그 대상을 말하는 거 그냥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써줘. 대상이 사막 간단히 말하면 사막의 상인 짓다 이렇게 간단히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사막의 상인 짓다. 그 물이 있죠. 상인 짓다.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왔대. 내가 그런 존재래. 떨어져 나온 어떤 존재? 외로운 쌍봉 낙타 같은 존재래. 자, 외로운 쌍봉 낙타의 색깔 패드로 밑주시고 쌍봉 낙타는 동그라미예요. 화자를 쌍봉 낙타에 비유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외로운 쌍봉 낙타라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부정적 현실 속에서의 화자의 고독함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의 화자의 고독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취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도시의 불사막을 지글거리는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네. 여기도 색깔표로 밑줄. 지글거리는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네. 부정적인 현실을 인내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부정적 현실을 인내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화자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인내하며 가고 있어. 여러분들 세상 살기 좀 어때요? 살만해요? 힘들어요? 저희는 아직 네. 그런 걸 자격이. 야, 저는 참 성수. 자, 보자.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아직 20년이 안 됐지만 그러면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좀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죠.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고 충분히 어느 정도 어른 되죠. 알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 이제. 자, 볼게요.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세상의 마지막 저녁과 두공 고향의 나 이 부분이 너무 좋네. 자, 세상의 마지막 저녁과 끝이네. 이 마지막 저녁이 두공 고향의 바닷별과 조우한데 조우가 뭐죠? 만나는 거죠, 그죠? 여기 색깔을 붙여볼까? 두공 고향의 바닷별과 조우하려니 여기 밑주셔볼게요. 그러니까 고향과 이어지는 화자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고향과 이어지는 화자의 상상력. 고향과 이어지는 화자의 상상력.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그죠? 고향의 바닷별과 좋아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한 거죠. 사용한 거죠. 언젠가는 그렇게 가다 보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이렇게 고향의 바닷별과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화자의 믿음, 상상력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입안에 풍화하는 모래가 씹히고 모래 언덕 위로 붉은 달이 떠오를 때 모래가 씹히고 붉은 달이 떠오르고 전부 다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들을 의미하는 식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면 달이 떠오르는 거. 네, 모래가 씹히고 붉은 달이 떠오르고 둘 다. 지금 아까 자기 쌍봉 낙타에 비유했잖아. 낙타가 어디 있어? 사막에 있죠. 그래서 입안에 풍화하는 모래가 막 씹히는 거죠. 그리고 모래 언덕이 사막을 이제 자기의 쌍봉 낙타에 비유했으니까 모래 언덕.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마치 사막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야. 왜? 쌍봉 낙타에 자기 비유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래 언덕 위로 붉은 달이 막 떠오르고. 붉은 달은 예로부터 뭐냐면 여러분 그 되게 불길한 그런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존재를 불길한 붉은 달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붉은 달이 보이면 뭐 무슨 큰일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봐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떠오를 때 별에다 귀를 가져다 대면 들리네. 근데 여기도 심표를 사용했어. 별에다 귀를 가져다 대면 한 번 쉬고 들리네. 뭐가 들려? 혀 속에서 잉잉거리는 세상의 첫 소리와 첫사랑 현홍수 떨리는 소리까지 들리네. 현홍수라는 표현 여기 이 작품 처음 봤어, 진짜. 잉잉거리는 세상의 첫 소리, 청각적 심상을 사용했고 현홍수가 떨리는 소리 역시 청각적 심상을 사용했죠, 그죠? 별에서 세상의 첫 소리와 현홍수가 떨리는 첫사랑의 현홍수가 떨리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어떤 의미 같아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별에서 시작됐죠, 생명은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자 별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세상의 첫소리라고 표현한 것 같고 첫사랑을 만나거나 첫사랑과 함께 할 때 그 살떨림 같은 거 있잖아. 설레고 이런 것들 그런 걸 여기서 이 목젖이 떨리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얼마나 떨리면 막 그러니까 온몸 안에 그 모든 장기들 막 그런 것들 다 떤다는 거야. 이해는 공감을 못해. 에이, 사랑이 무슨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야, 지금 진짜 안 돼. 사랑이 뭐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것 같아 뭔가. 그리고 막 내 눈에 막 보여 막 그런 게 왠지. 자 아무튼 계속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첫사랑이 하면서 떨리는 소리까지 들리네. 별의 소리죠. 착한 눈동자 선한 귀로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게.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 고향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거기에 있다, 존재한다라는 거.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마지막에 자 수미상관의 경우가 5가지 반복이죠. 기본적으로 수미상관은 반복이죠. 앞뒤 반복. 그러니까 뭐죠? 반복이니까 어떻게 돼? 운율이 만들어지고 의미가 또는 주제가 강조될 테고 두 번째로 그죠? 세 번째로 뭐죠? 반복이니까 내용과 구조의 반복이야 수미상관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에와 끝에죠. 그러니까 시상이 통일이 되죠. 처음과 끝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과 시작과 끝이 되는 거니까 시상이 통일이 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 뭐죠? 어떤 구조적인 안정감. 처음과 끝이 비슷하니까 안정감을 좀 부여해주고 균형적인 미, 균형의 미, 균형미를 또 제시해주고 5가지 정도로 균형이요? 네네 균형미 5가지 정도로 쌤은 보통 설명합니다. 나는 균형이가 균형이 있다고 시가 앞에서 시작하는 내용과 구조가 마지막에도 또 그런 내용과 구조로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의 균형감이 잡혀진다는 얘기야. 시작과 끝이 유사하잖아. 그러니까 예. 균형적인 아름다움, 균형이 시의 전체적인 균형이 잡힌다라는 거야. 그 부분 얘기 안 돼요. 시의 균형?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아무튼 설명은 다 했는데 이제 내가 이해시켜줄게. 그렇게 뭐 내가 한 몇 개 얘기하면 아마 이해 갈 거예요. 자, 아무튼 요건 뭐 따로 특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네네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미주리 쌤이 이따가 설명해줄게. 균형미는. 없으면 1회차 문제 과제 꺼내서 오늘 추가로 진도나는 거 모의고사 변형 문제 한번 풀어볼까 그럼? 한번 지금 복습하고 다시 한번 보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네. 질문? 네. 착한 눈동자 선한 귀. 네. 이 시인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착한 눈동자 선하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의 착한 눈동자라는 건 고향과 관련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고향에서 우리가 지냈을 때 이런 고향 어린의 추억이나 기억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순수한.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경험들이잖아. 어머니와 관련되고 가족과 관련되고 친구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니까 여기서 착한, 선한 같은 표현이죠. 그런 어떤 표현들로 사용해서 눈으로 고향을 보고 귀로 고향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쌤. 네. 취하지 않는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그 도시의 불사만이요. 네네. 그거가 네. 부정적인 현실을 좀 회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거는 앞뒤 맥락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도시의 불사망이라고 표현했는데 도시의 불사망이라는 건 뜨겁다는 거죠. 사막처럼 불타는 사막처럼.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거는 현대 문명 삶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도시의 불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은 건널 수 없어. 취해야지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실인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화자가? 그 다음에 보면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견디고 있는 거야. 화자는.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네. 근데 왜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고 있어? 이걸 그러니까 나눠서 끊어서 따로따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하나로 이어서 이해해야 돼. 왜 그렇게 걸어가고 있죠? 왜 이걸 굳이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가고 있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맞아요. 고향과 조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죠.